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먼저 매크로 상황을 알아본 뒤에 알트장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상한 분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연준 총재의 발언에 이어서 파월의 후임까지도 이례적으로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연준의 실질적인 후임, 월러 이사마저도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겠다. 물론 이분은 예전부터 인하를 지지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노동시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12월은 일단 인하를 하고 내년부터는 회의별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요, 내년 1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 인하 확률이 70%라고는 나왔지만요, 한때 82%까지도 오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들이 하는 말이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게 또 대부분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분기 GDP 속보치 분명히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언제 발표될지 모르게 취소가 돼버렸고요. 또 10월도 아니고요. 9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마저도 12월 5일자로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요. 금리 동결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계속 인하해야 된다 하니까, 야,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굉장히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81%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90%가 넘었었지만, 이제 일주일 전쯤에 뭐 42%로 금리 동결이 이제 우세해졌었죠. 제가 이거 한때 29%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제롬 파월이 유력한 이제 월가의 은행가들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이게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전화를 받은 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인자 뉴욕 연준 총재와 제롬 파월이 이렇게 좀 담소를 나눈 게 아닌가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81%에 육박하고 있다. 근데 현실은요, 굉장히 치열하거나 오히려 금리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12월 FOMC 회의 때 지금 이런, 뭐랄까요, 현황을 알려준 게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는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정확한 분이잖아요. 자,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동결을 주장하는 이 위원이 5명,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분이 4명, 1명 부족하죠. 미정이 3명인데요. 여기에 자롬 파월, 그리고 부의장 제퍼슨, 그리고 그 리사 쿡, 트럼프가 자르려고 했던 그분 있잖아요. 이 세 분이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미정인 세 분은 아마도 제롬 파월이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제롬 파월에게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 정황상 제롬 파월이 뭐 이런 뭐 월러 이사라든지 뉴욕 연준 총재랑 의견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실제로 트레이더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나마 지금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은 들리는 것 같아요. 요것도 약간은 이례적인데 트럼프랑 시진핑이 이렇게 전화를 한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치는데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먼저 했다는 게 좀 저는 특이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내년 4월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겠다. 뭐 이렇게 서로 초대를 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약간 봉합되는 뭐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되는 뭐 이건 좀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악재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아직 뭐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안 그래도 스트레티지 때문에 MSCI 지수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오늘자로 해서 또 S&P 500에서도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기대치가 엄청나게 많았던 건 아닌데 AI 수혜주 샌디스크가 여기로 들어가고 스트레티지는 탈락했다. 근데 이게 왜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냐면요. MSCI에서는 빠지고 다른 데는 지수는 들어가고 이게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뭐 벤치마크를 지수들은 다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들이 뭐 하는지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S&P 500에서 탈락한 이유를 굳이 꼽아 보자면 여기도 비슷합니다. 코인에 너무 몰빵을 했다. 그리고 MSCI에서도 엊그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DAT 기업을 이 지수, MSCI 지수에 넣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만들어낸 게 이제 총 자산의 50% 이상을 크립토에 넣으면 그거는 이제 펀드다. 뭐 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뭐 누가 뒤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DAT 기업들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S&P 500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수들도 눈치를 보면서 아, 코인 몰빵하면 빼야겠네. 이게 이제 퍼지겠죠. 그리고 또 스트레티지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40% 되는 이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 봐라. 투자자들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에 몰빵하니까 이거 추풍 낙엽으로 뭐 곱빼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봐라. 이게 모든 지수들의 지금 일반적인 심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MSCI가 제외가 되면요. 1월 15일 내년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빠졌다. 그러면 26년도 2월 27일경, 즉 2월 말에는요. 이 MSCI의 이 패시브 펀드에서 이걸 리밸런싱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계약상 결국은 스트레이티지를 팔아야 됩니다. 패시브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스트레티지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팩트다. 아직 이런 게 뭐 상황이 바뀌었거나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유명해졌던 뭐 반 JP 모건 운동을 벌였던 이 장본인인데요. 뭐 이렇게 지금 뒤를 보면서 이래도 안 판다고 뭐 더 털어봐 이렇게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선물은 당연하고요. 이 현물 단타도 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과 결국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JP 모건이나 뭐 시타델 같은 헤지 펀드나 마켓 메이커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을 내가 단기간에 이길 수 있다. 그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와중에도 장례식을 뭐 사실 몇 달 전에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트코인 장을 준비 중인 분들의 이 비정상적인 행동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욕하면서 떠나는 판국에 알트장을 준비 중인 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코인베이스인데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뭐 멍멍이들은 다 나오네요. 비트코인 캐시 등 11종의 무기한 선물을 도입하겠다.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네요. 자, 12월 5일부터, 즉 한 10일 정도 뒤에 일단 여기 11개의 알트코인들 월간 선물을 상장하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12월 12일부터는 무기한 선물을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요건 월간 이제 마감이고요. 이거는 무기한 선물.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11종 출시되는 이 알트코인은 11종이다. 아까 봤던 시바이누, 아발란체,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체인링크, 도지코인, 헤데라, 라이트코인, 폴카닷, 스위스텔라 등이다. 근데 요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요것들 잠재적인 ETF 후보들인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런 느낌이잖아요. 왜 그런지를 뒤에서 일단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무튼 요런 것들을 먼 미래도 아니고요. 12월 5일부터 이제 상장을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롱이든 숏이든 이게 막 거래가 잘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씨가 마른 상황에서 비트, 이더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솔라나 XRP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코인들은 딱 보더라도 한참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저 아래에 있는 코인들까지 뭐 멍멍이들까지 다 나오고 있네요. 왜 이런 코인들까지 선물을 상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코인베이스는 기관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미리 안다? 아니에요. 모르는데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을 믿고 그 불확실성을 믿고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으로 뭐 힘들고 어렵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분은 뭐 부자니까 상관없다? 아니요. 굉장히 오래 괴롭힘을 당했고요. 게리 겐슬러로부터. 그리고 막대한 돈 로비를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도 아직도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고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많은 손해 뭐 트럼프도 최근에 보니까 뭐 1조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4년부터 미국의 기관들이 CME 상품 거래소, 선물 거래소 외에 다양한 파생 상품, 즉 알트코인의 파생 상품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찾는 게 많아요. 찾는 게 많은데 사실 CME에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이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겨우 이제 솔라나랑 SRP가 이제 막 상장이 됐거든요. 즉 CME에서는 신규 알트 상장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 이더, 뭐 솔라나 XRP까지 근데 그건 다 올해 이제 된 거고요. 비트 이더로만 이렇게 해와 오니까 이 기관들의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비유를 굳이 들어보자면 지금은 업비트가 상장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만 우리 한 1, 2년 전으로 가보면 업비트는 상장 너무 안 했었잖아요. 분명히 좋은 코인인 것 같은데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뭐 비썸이나 다른 거래소 가거나 아니면 해외 바이낸스를 뚫거나 이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빅4 외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 파생 상품 수요가 높은 거를 이제 얘네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일단 이분들은 ETF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믿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ETF가 많아지면요. 자동적으로 선물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ETF의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켓메이커나 자산운용사들이요.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뭘로 한다? 선물로 해요. 전적인 예가 24년도에 비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승인됐을 때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았겠어요? ETF가 되니까요. CME에서 있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즉, ETF와 선물 거래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예전에 SEC에서 뭐 자동으로 ETF를 승인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 CM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렇게 규제된 곳에서 선물 거래량이 뭐 6개월 이상 있어야 ETF 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듯이 현물이 아니라 선물과 ETF는 거의 반드시 거래량이 뒤따라온다.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자, ETF가 늘어날 것 같은데 ETF의 전제 조건이 CM이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 뭐 오래 한 분들 이만큼 좋은 블루오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ETF의 후보들을 선물로 상장을 시켜서 그러면 ETF 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고 ETF 된 후에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ETF 후보군들 위주로 선물 거래를 지금 상장을 많이 시키고 있다. 굉장히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현물은 사실 미끼 상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수료가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서 거의 앞으로 영원으로 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쿠팡 이용하면요. 뭐 로켓 배송, 무료 배송 하잖아요. 무료 배송하면 돈도 못 버는데 이걸 왜 하느냐? 그건 진짜 돈이 아니고 미끼 상품이고요. 실제로는 파생 상품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현물은 일단 레버리지가 안 끼어 있습니다. 뭐 10배, 100배 해야 청산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이분들 막 초단타 치잖아요. 파생 상품이 돈이 돼요. 그리고 거래량도 현물은 뭐 거의 바닥인데다가 예전에는 거래소가 몇 개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거래소가 너무 많아서 뭐 크립토닷컴이다, 크라켄이다, 뭐 OKX다, 뭐 비트겟이다 수많은 거래소가 경쟁을 하고 특히나 마켓메이커나 이런 친구들은 뭐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주고 현물은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파생 상품을 운용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바이낸스도 미국에선 영업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이 블루오션을 CME와 양분해서 내가 제2의 CME가 되겠다. 요거 내가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잘 될 것을 믿고 장담은 못해요. 이분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지금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알트코인 가격 반의 반토막인데. 근데 재밌게도
지금 여러 자산 운용사를 보면 돈을 써가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연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한 건당 수백만 달러가 든다. 뭐 마케팅이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경쟁하듯이 알트코인 ETF를 해도 해도 너무 상장을 시킨다. 어제였습니다. 도지 ETF가 출시됐다. 야, 이건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밈코인이 최초로 ETF 합법적인 자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뭐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죠. 또 XRP ETF가 출시, 프랭클린 템플턴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자산운용사가 한 겁니다. 지금 다섯 개나 XRP ETF에 달라붙어서 수수료 경쟁하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돈 써가지고 남는 게 있나 싶겠죠. 그리고 심지어 체인링크 ETF, 그것도 뭐 먼 미래도 아니고요. 일주일 내에 상장시키겠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에릭 발추나스는 ETF 전문가입니다. 밥 먹고 ETF만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라 아마도 뭐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할 텐데요. 6개월 내에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가 출시 예정. 뭐 6개월 내가 먼 미래입니까? 아니요, 코앞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 6일 동안은 5개, 향후 일주일 내에 5개, 향후 6개월 내에 100개. 아니, 지금 다 망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5개가 웬 말이고 지금 100개가 웬 말이고 지금 5개나 되는 자산운용사가 XRP에 뛰어드는 게 웬 말이냐?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망했다고 느끼는 것과 저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파티를 준비하고 있겠죠. 내가 망했습니까? 망했다고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낀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면 끝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망하지 않았을 거고요. 행동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말 뭐 속일 수 없잖아요. 100개 이상, 뭐 일주일에 5개, 6개, 누가 보더라도 이들의 행동을 보면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뭐 코인베이스, 뭐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이 해당이 되겠죠.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게요. 수익은 낮습니다.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수익은 낮지만 평안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할 수 있다. 사실 비트, 이더를 사는 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지만 중소 알트코인을 한다? 좋습니다. 고수익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을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썸네일까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벌써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코인 쉽네. 뭐 죽을 까고 오버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정말 대세를 이뤘던 그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빠질 수가 없다. 만만하지 않다. 정말 죽을 각오로, 망할 각오로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기 뭐 리버 제시 뭐 이런 망한 분들도 막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여기에 베팅을 하든지 중소 알트 저도 뭐 종류 많이 있거든요. 고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그리고 분석을 하고 뭐 초등학생 뭐 5학년에게 5분 내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 사지 마라. 반대로 5분 내로 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를 더욱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고객을 모시려고 알트코인 ETF를 100개씩이나 상장을 시키려고 할까요? 일단 주된 고객은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들은 알트코인에 탐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월가도 그렇고요, 거래소도 그렇고, 뭐 개미들도 그렇고, 알트코인에 대한 탐욕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또 뭐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없다고는 뭐 AI가 소개를 해줬는데,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규제 문제, 커스터디, 회계 문제, 뭐 리스크가 있고 KYC에 해킹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솔라나, 뭐 XRP, 에이다, 폴카닷 뭐 등등 코인을 사고 싶은데 뭐 직접 사는 건 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뭐 너무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우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ETF를 알트코인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개미들도 ETF를 살 수는 있겠죠. 뭐 세금 문제, 뭐 ETF는 세금 계산이 훨씬 편하고 뭐 해킹은 그렇게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특히나 증권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업비트 넘어오기 힘들듯이 우리도 업비트에서 해외 증권 계좌 하려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증권 앱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특히나 IRA나 연금 계좌에서 ETF는 쉽게 살 수 있다. 물론 401K가 나오면서 이제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길은 열렸지만 코인을 직접 살 수 있게 열리긴 했는데 아직 상품도 나오지 않았고 뭐 SEC라든지 여러 규제가 좀 정립이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아직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ETF는 뭐 그러거나 이러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사실은 기관들 고객을 위한 이 퍼센티지가 한 90%, 그리고 개미들은 ETF가 나오면 한 10% 정도 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비트코인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관들은 ETF를 너무너무 소중해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 개미들은 그냥 코인베이스 쓰고 그냥 로빈후드 쓰고 그냥 업비트를 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ETF의 효용성이 낮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요. 유동성 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온다고 믿고 기관들이 지금 알트코인 수요가 많아질 것을 보면서 100개면 사실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경쟁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고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1년 반쯤 전에 한참 힘들 때 올렸던 영상 속의 화면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를 보고 견딘 자만 알트로 번다인데요. 이 화면 이제 지겨우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복습을 해보자면 2017년도 전무후무한 강세장에서요. 이더리움은 결과적으로 4만 퍼센트 넘게 올랐었죠. 뭐 6천 원에서 234만 원까지 결국은 올랐어요. 1년 만에. 그러나 반토막 이상만 제가 센 것만 5번 이상 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러니까 수익을 거둔 사람보다는 사기네, 다단계네, 뭐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아마도 100배는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코인의 변동성을 감내할 믿음과 원칙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시국에 코인베이스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상한 기관들은 왜 물러나질 않는지, 물러나지 않는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